안녕하세요. 경상도에서 친손자를 키우고 있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남은 손자를 키우고 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고 사는 삶은 숨을 쉬며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남은 생을 버티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 곁에 손자를 보면서 힘을 내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손자는 어릴 적 아들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손자는 그 힘든 일을 겪고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걱정하느라 철이 일찍 든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장남이라 그런지 철이 일찍 들어서 늘 부모 먼저 생각하던 아들이었죠. 부전자전이라고 손자 크는 모습을 보면 꼭 어릴 적 아들이 떠오릅니다. 살 만큼 살아서 어지간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않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손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 평생 단 한 번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아들이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소금을 뿌려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며느리를 내쫓아낼 거예요.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게 이래서 옛말에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며느리의 행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들 중에 똑같은 말을 해도 꼭 사람 기분 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이랑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을 정도랍니다. 장남이었던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어느 날 여자친구라면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때 같이 있던 딸도 인상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하는 일도 달랐는데 대체 어떻게 만났나 싶었어요. 아들은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고 며느리는 동사무소 공무원이었습니다. 요즘 공무원 며느리 1등 신부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람 나름이에요. 아들이 처음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친구 인사시켜준다고 고향에 온다고 했을 때 정말 잔뜩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랑 둘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죠. 그리고 시간에 맞춰 며느리와 아들이 도착했는데 며느리는 첫인상은 좋았어요. 며느리는 저희 식구들을 보고 수줍게 인사를 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살던 며느리가 시골집이 낯설어서 살펴보나 했어요. 저는 멀뚱하게 서서 집안을 보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을 보고 주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이쪽으로 와서 밥부터 먹어요. 아들은 제 말에 며느리 손을 이끌어 식탁으로 가서 둘러앉았어요. 남편은 아들과 같이 온 며느리를 보면서 참하게 생겼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식구들 모여서 밥을 먹는데 며느리는 입맛에 안 맞는지 젓가락을 들고 반찬만 휘저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먹는 밥상에서 그러니까 온 가족이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보며 의아한 듯 물었어요. 내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아니요. 제가 원래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시골 음식은 입에 잘 안 맞아서요. 그냥 정성 들어간 집밥이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먹어. 먼 길 온다고 저녁도 못 먹었다면서?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딸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당황한 목소리로 오는 길에 멀미를 해서 그런 거라며 둘러댔어요. 이때부터 저는 며느리가 미운 구석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쁘게 볼 구석이 없었어요. 제가 대단하게 헌신하는 며느리를 바랬던 건 아니에요. 그저 내 아들이 좋다면 저희 부부도 흔쾌히 허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며느리는 계속 일관된 태도를 보였어요. 밥을 다 먹고 이제야 대화를 해보려는데 정말 벽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라고 했지? 저 지금 27살이요. 그래, 부모님도 서울에 계시나? 네. 아, 그럼 무슨 일 하시는 거야? 왜요? 그게 중요한가요? 물어볼 수도 있지. 결혼하면 사돈지간인데 서로 기본적인 건 알면 좋지. 그냥 일하세요. 이게 처음 본 며느리와 나눌 대화라고 보십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집안이 뭐 그렇게 대단한 부자는 아니라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같이 있던 남편과 딸도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며느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새언니 될 사람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말을 원래 그렇게 하세요? 할 말은 하고 사는데 뭐가 문제 있어요? 할 말만 하는 건 일적으로 만난 사이에서 그래야죠. 여기는 결혼 허락 받으러 온 자리인데 격식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답을 피한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화가 엄청 불편하게 들려요. 딸은 며느리를 보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갑게 하려 해도 계속해서 단답으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화가 났는지 딸은 며느리를 보면서 결국 한 소리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딸은 서로 나이대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의 결혼을 가장 크게 반대했던 사람도 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며느리를 그날 잠깐 보고 나서 아들한테 결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할 정도였어요. 정말 오죽하면 반대를 했겠습니까? 아들은 그날 딸과 며느리가 날이 선 대화를 하자 며느리가 멀미를 심하게 해서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아들이 가고 나자 남은 가족들은 걱정이 많아졌어요. 남편도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나자 끊었던 담배를 마당에서 피우고 있었습니다. 잘 키운 아들이 어디서 저런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딸도 집안에 사람 잘못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된다면서 말했어요. 남편과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고 저는 며칠 고민을 하다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식아, 엄마야. 지금 바쁘니? 괜찮으면 엄마랑 통화 좀 하자. 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나랑 네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걔는 영 아닌 것 같아. 어른한테 하는 것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딱 알겠더라. 안 그래도 다시 한번 뵈려고 했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여자가 공무원이면 좋기야 하다만 저런 애랑 살다가는 피 말라 죽겠다. 그렇진 않아요.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이 깊어요. 안 그래도 그때 인사 갔다가 그렇게 나온 거 마음에 걸린다고 했었어요. 눈으로 본 게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저 고향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일할 때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고 내려가려고 할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에요. 하루 이틀 만나고 결혼 결심한 게 아니니까 저 한번 믿어주세요. 그리고 조만간 다시 내려가서 인사 한번 제대로 할게요. 죄송해요. 아들은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경상도에 있다가 취업을 서울로 하게 되면서 상경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신입사원 시절이 조금 지나고 소개로 며느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둘이 연애를 하게 됐고 아들이 힘들어하던 시기에 가족보다 가까운 곳에서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은 며느리를 굳게 신뢰하고 있었죠. 힘든 시기에 옆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며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면서 찜찜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뒤 며느리와 아들이 내려왔고 지난번과는 다른 분위기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남편을 보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 불찰이었어요. 그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여전히 며느리 말은 사과를 하는데도 괜히 퉁명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둘이 사과하는 며느리를 보기만 하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아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아들이 정말로 며느리를 100% 신뢰하고 있었어요. 방황하던 사회생활 초반에 자기를 버티게 해준 사람이라며 너무 푹 빠져 있었죠.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평생 짝으로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고 1년 뒤부터 집안에는 사사로운 감정 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원래 아들 결혼 전에는 가족들끼리 큰 소리 한번 오고 갔던 적이 없었죠. 제 남편 경상도 사람이어도 혼자서 가장이라며 가부장적으로 근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들 어릴 때도 잘 놀아주는 그런 친구 같은 아빠였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애들 앞에서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생일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와 남편은 손자도 볼 겸 서울로 갔죠. 그리고 그맘때가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들은 근사한 곳에서 외식을 하자며 제안을 했죠. 아이가 있어서 깔끔한 룸으로 된 식당으로 갔어요. 음식도 맛있고 가족들과 오붓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밥을 다 먹을 때쯤 아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두 분 오늘 자고 가세요. 바로 내려가시면 피곤하시잖아요. 괜히 우리 자고 가면 둘이 피곤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자리만 하나 더 준비하면 되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아들이 괜찮다고 저희 보고 자고 가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어요. 집에 지금 어머님 아버님 주무실 곳이 어딨어. 지금 애 보는 것도 힘든데 나보고 어머님 아버님까지 챙기라는 거야? 그럼 경상도에서 오셨는데 오늘 바로 내려가시면 두 분 힘드실 거 아니야. 그리고 딱 한 번이잖아.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는 거야. 나는 못해. 어머님 아버님 죄송한데요. 힘드셔도 저희 집 주무실 곳 없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도 저는 못 챙겨드려요. 당신 왜 그래? 내가 미리 부탁했었잖아. 막상 눈앞에 닥치니까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저랑 남편은 며느리의 당당한 말에 황당했습니다. 저희 부부 경상도에서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날은 제 생일이라고 아들이 불러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저랑 남편이 마치 엄청 자주 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괜히 빈정이 상했죠. 결국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말했어요. 우리도 우리 집이 더 편해. 그리고 우리가 자주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결혼하고 처음인데 그것도 힘드니? 그게 아니라 정말 요즘 애 보느라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네가 자고 가라고 바짓가랑이를 잡아도 자고 갈 생각 없었어. 나도 핏덩이 같은 애를 둘이나 키워봐서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 그런데 너는 말을 꼭 그렇게밖에 못하니? 내가 네 집에 눌러 앉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죄송해요.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감정적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호통을 치며 말하자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은 여전히 화가 잔뜩 난 얼굴에 심통까지 나 보였죠. 남편도 그런 며느리가 못마땅해서 찬물만 들이켰어요. 애초에 서울에서 자고 갈 생각도 없었던 저는 아들이 몇 번 권유해도 거절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렇게 말하니까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못 갈 곳이라도 가는 겁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사나 볼 수도 있는 건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아야 할 제 생일에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계산을 하다 남편이 버럭 화를 낸 일이었죠. 내 식구 밥 먹은 금액이 17만 원이 나왔고 아들은 자기가 산다면서 먼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점원이 아들 카드를 받고는 총 17만 원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며느리는 정말 눈을 희번떡 뜨면서 아들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돈을 혼자서 다 내. 우리 집이랑 어머님 댁이랑 해서 8만 5천 원씩 계산해야지. 뭐?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데 계산을 왜 그렇게 해?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당신 월급이랑 내 월급 둘 다 버는 돈 뻔한데 왜 우리가 사? 쥐꼬리만한 월급에 이젠 입도 하나 더 늘었는데 당신이야말로 돈 너무 생각 없이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생신에 그 돈 좀 더 쓴다고 집이 무너져? 당신 진짜 왜 그래? 남편과 며느리가 계산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자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버럭 화를 낸 겁니다. 정말 카운터에서 점원이 난감한 얼굴로 쳐다보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세상에 시어머니 생신에 밥값을 나눠서 계산하자는 며느리 정상인가요? 당장 8만 5천 원 아낀다고 갑자기 떼돈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계속 돈 타령하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남편은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며느리, 너는 말을 꼭 그렇게밖에 못하냐? 어디서 어른 생신이라고 어른 모셔놓고 말을 그렇게 해? 아버님, 솔직히 제가 어머님 아버님 서울로 모신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남편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는 것부터 계산까지 저는 계속 참기만 했다고요. 네가 뭘 참았는데 나는 오늘 너무 불쾌하고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제가 왜 결혼했단 이유만으로 시부모님들까지도 잘 챙겨야 하는데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다 한 가족인 거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사돈 어른들 얼굴에 먹칠한다는 걸 왜 몰라? 나중에 네 자식도 그렇게 키울 거야? 애초에 네 집에서 자고 갈 생각도 없었다. 다 빈말이라도 서로 위해주는 말 해주는 거지. 내가 정말 오늘처럼 치욕스러운 날이 없었어. 이럴 거면 두 번 다시 부르지 마라. 잔뜩 화가 난 남편은 며느리를 보면서 고성을 찔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저한테 계속해서 전화로 사과를 하더군요. 남편은 아들한테도 부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화를 내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문자로 며느리가 직접 제대로 사과를 하라며 말을 했어요. 며느리 생기고 처음 맞는 제 생일이 전쟁 같았죠. 딸은 저와 남편이 서울에서 겪었던 일을 듣고는 기가 막혀 있어요. 딸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화를 내며 흥분을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는 제게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는 웬일인지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지난번에는 제가 죄송했어요. 제가 애 낳고 너무 힘들어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이미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항상 말 조심하자고 했지.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뒤에서 둘이 싸울 순 있어도 시부모 앞에서 화난다고 그렇게 다 말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매번 이렇게 사고치고 사과만 할 거야? 너도 이제 부모잖아.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말 조심할게요. 앞으로 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한 번 뱉은 말 못 주워 담는 거 알고 앞으로 말 하나도 조심히 해.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하라고. 제 말에 며느리는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누가 보면 쌍둥이라도 낳아서 키우는 줄 알겠지만 손자는 성격도 순하고 울음 끝도 짧아서
많이 우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 아들은 아들한테 정말 각별했고요. 회식이 있어도 손자 원희가 생긴 후에는 단 한 번도 가질 않았어요. 게다가 친구들 모임도 아들 봐야 된다면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죠. 그만큼 며느리 혼자 육아하면서 힘들까봐 모든 시간을 아들 보는 데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런 와중에도 힘들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집은 며느리들이 손자 사진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는 늘 아들이 보내줬습니다. 손자 원희가 조금 컸을 때는 정말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솔직히 며느리가 원희를 돌까지는 육아휴직을 내서 잘 봤는데 그 후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늘 아들 혼자서 원희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퇴근하고 원희 어린이집으로 가서 애를 데려오는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맨날 너 혼자서 애를 데리러 가는 거야? 네 아내는 뭐하고? 그냥 지금은 아빠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가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애한테 뭐 아빠만 중요해? 엄마도 중요한 거지. 너만 가지 말고 세 식구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걱정 마세요, 엄마. 그래도 원희가 절 더 잘 따라줘서 너무 좋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저 보면서 이런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래서 자식 낳아보라고 하나 봐요. 아들은 제 말에도 웃어넘겼어요. 그만큼 원희 일이라면 본인 일도 열일 제쳐두고 나서던 아들이었죠. 아무래도 부자지간이라 그런지 원희가 클수록 점점 더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원희가 유치원을 다닐 때는 이런 적도 있었답니다. 명절이라고 다 같이 내려왔었는데 남편이 장난으로 원희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원희야,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나는 아빠가 좋아요. 무슨 고민도 없이 말해.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서운하겠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한테 관심 없어요. 엄마는 맨날 핸드폰만 하고 나랑은 말도 안 해요. 물어보면 엄마는 화내니까 아빠가 좋아요. 원희의 말에 온 가족이 놀랐었습니다. 아들도 갑작스러운 원희의 말에 해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다 듣고 나니까 며느리가 애를 잘 안 보는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눈 하나 꿈쩍 안 했죠. 되려 일하면서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체력이 좀 더 좋은 아들이 하는 게 더 잘 본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매번 저런 식이니 며느리가 믿음이 갔겠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던 게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며느리는 전화를 제대로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매번 전화하면 밖이라서 통화를 못한다, 회식 중이다, 이런 식이었죠. 게다가 한 번은 남편이 원희가 유치원 입학한다고 옷을 사주려고 며느리한테 사이즈를 물어봤었는데 명절에 와서 입혀보니까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말했어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아들 옷 사이즈도 모르니? 엄마라고 그런 거 다 알아야겠어요? 저도 요즘 바빠요. 친구 만나러 다니시느라 바쁘겠지. 원희 유치원 무슨 반으로 가는진 알고 있어? 제가 알아봐야 남편이랑 가는 날이 더 많을 텐데 괜찮아요. 꼭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원희 일에는 나 몰라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며느리가 탐탁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제 딸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도 비교가 됐어요. 당장 제 딸이 아니라도 제 친구 며느리와도 한눈에 비교가 될 만큼 며느리는 원희한테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들과 더 유대감도 쌓이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원희가 아빠를 더 잘 따르면서 쑥쑥 커가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원희가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원희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뒤 아들은 회사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공장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지게차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였죠.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서울 큰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말에 저는 남편과 허겁지겁 서울로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아들은 응급실에서 수차례 고비를 넘기고 있었고 겨우 일반 병실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머리를 다친 아들의 상태는 쉽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서야 겨우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보상금이 나왔지만 아들은 일자리를 잃어야만 했어요. 아들이 투병 생활도 길었고 회복해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렇게 아들과 노는 걸 가장 좋아하던 아들은 회복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꽤 오랜 시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아들은 일용직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걱정하는 저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죽을 고비 넘기고 이렇게 깨어난 게 기적 같아요. 일용직이면 어때요? 그래도 이래서 처자식이랑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인생 2회차를 살게 된 것만 같아요. 그래, 아들.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족 생각만 해.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전화해라. 알았지? 저는 아픈 아들 걱정으로 편히 자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원희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그 해부터 저는 아들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설에도 바쁘다고 못 온다더니 추석마저도 안 왔죠. 게다가 매년 5월 이맘때는 아들이 원희를 데리고 둘이 놀러 오기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 일자리가 돈을 좀 많이 준다네. 그래서 내가 일하러 간다고 했어. 혹시 너 돈 필요하니? 급한 돈이면 이 엄마가 해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어. 에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가장인데 일해야지. 일용직인데 일을 가려 할 수 있겠어? 그냥 돈 된다고 하면 내가 다 하려고. 원희도 점점 크는데 내가 잘 벌어야지.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렇지. 설에도 일한다고 안 하는데 또 일 때문에 안 온다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럼 추석에는 올 거야? 그 전에라도 시간 되면 한번 와. 아니면 엄마가 올라갈까? 아니에요. 서울 복잡하고 오시기 힘든데 오지 마세요. 제가 조만간 원희 데리고 한번 갈게요. 아들은 조만간 온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꼭 오겠다는 전화를 한 뒤에도 좀처럼 고향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봐도 며느리도 정말 통화 한 번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겨우 전화를 받아도 늘 바빠서 못 간다는 말 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게 공무원이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맨날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고향에 오질 못하니까 원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자주 걸어줬어요. 그래서 정말 서울에 바쁜 일이 있구나 믿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할 때 아들과 원희의 모습은 그대로였으니까요. 며느리 얼굴은 까먹을 정도로 못 봤지만 아들 덕분에 원희와 아들 얼굴은 전화 영상으로라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시간이 몇 년이나 흘렀죠. 그러다 아들네 식구를 못 본 지 1년쯤이 지났을 때 저는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했어요. 잠을 자도 매번 음습한 꿈만 꾸고 깊이 잠이 들지 않고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들한테 밤늦은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놀라서 얼른 아들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아들은 울먹거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목소린 왜 그래? 그냥 오늘 좀 힘든 날이라서 그래요. 엄마가 보고 싶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왜 그래? 몸 어디 아픈 거 아니고?
엄마가 당분간 올라가 있을까? 아니에요. 몸은 정말 괜찮아요. 새로 시작한 일이 잘 맞아요. 이번 명절엔 올 거지? 정말 보고 싶다, 우리 아들. 죄송해요, 엄마. 너무 바빠서요. 사는 게 바빠서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럼 엄마가 갈게. 어?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 엄마 사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지금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뭐? 같이 지낸다고? 갑자기 왜? 제가 바쁘니까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원희도 잘 봐주세요. 그리고 저 정말 잘 챙겨주시고요. 사위라고 걱정되시니까 오셔서 밥도 챙겨주시고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어? 같이 지내는 게 힘들 텐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인데 같이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래, 네 마음도 이해하는데 나는 네가 힘들까 봐 그렇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무 일도 없어요. 곧 제가 원이랑 한번 내려갈게요. 그때 저는 아들 전화에 괜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남편이 아들과 통화를 했죠. 아들은 남편한테도 곧 고향 내려갈 테니까 서울로 오지 말라는 말만 했어요. 계속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저와 남편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원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자주 해주니까 정말 아무 일이 없는 줄로만 믿었죠. 그렇게 아들네 식구를 못 보고 산 지 2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손자 원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많이 아파요. 원희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빠가 왜 아파? 어디가 아픈데? 아빠가 갑자기 피토하고 쓰러져서 지금 병원 왔어요. 뭐야? 피를 토해? 언제부터 그런 거야 대체? 그전부터 계속 아팠어요. 아빠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는 어딨어? 원이야, 울지 말고 엄마는 어딨니? 엄마도 병원에 있는데 할머니가 와주세요. 지금 아빠 편은 저밖에 없어요. 아빠 편이 왜 너밖에 없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갈 테니까 울지 마, 원이야. 우선 네 핸드폰 손에 꽉 쥐고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 저는 원희의 전화에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불렀고 저는 딸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딸도 갑작스런 소식에 놀라서 아이를 사위한테 맡기고 저와 남편과 같이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가 도착했을 때는 아들이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진 뒤였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고향 식구들을 안심시키던 아들을 혼수 상태로 병원에서 본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놀라고 어리둥절하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 옆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주저앉자 의사가 와서 말했어요. 문현식 환자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치료받으시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었을 텐데 살 수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현식이가 병원에 왔었다는 소린가요? 네, 저희 병원에서 암 판정 받으셨어요. 저희가 치료를 권해드렸는데 본인 스스로 치료 거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버티신 것도 기적이에요. 살 수 있었는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가족들이랑 상의하신다길래 가족들이 치료해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의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 아들 몸에 암세포가 퍼지는 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다니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그때 구석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던 며느리의 어깨를 붙들고 말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암 판정받고 치료도 거부한 거 알고 있었어?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 넌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이걸 이렇게 듣게 만들어? 남편이 1년 전에 암 선고받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치료 의지도 없고 저한테 화만 내는데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말 들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요. 저도 남편 잃을까 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1년 전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던 날, 아들은 암 선고를 받았던 날이었어요. 혼자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전화를 했던 건데, 저한테도 끝내 말하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걸 알고 나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은 제가 병원 바닥에 주저앉자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원희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는 며느리한테 달려가더니 작은 주먹으로 며느리의 어깨에 팔을 내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며느리를 내려치며 원희가 울부짖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왜 거짓말해? 엄만 맨날 아빠 못 살게 굴었잖아. 그리고 아빠 살릴 수 있었잖아.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며느리는 원희가 헛소리를 한다면서 말리려다가 사정없이 내려치는 원희의 손에 싸대기까지 맞았습니다. 원희는 원망 섞인 소리를 하면서 사정없이 며느리를 때렸고 그걸 피하려다가 며느리는 아들한테 싸대기를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원희는 무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며느리한테 쉴 새 없이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원희를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원희는 며느리를 보면서 소리치며 말했어요. 엄마가 죽인 거야. 아빠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원희야, 너 지금 누가 엄마를 때려? 아빠 쓰러지고 아파서 너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 12살이야. 알 거 다 안다고.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할머니한테 전부 말할 거야. 네가 뭘 알아? 내가 그동안 네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너 키우고 아픈 아빠까지 챙기느라 나도 힘들었어. 네가 속상한 만큼 엄마도 속상해. 원이야, 너까지 이러지 마. 엄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며느리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 사람처럼 울었어요. 그리고는 원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다 못해 원희를 말렸죠. 원희를 끌어안고 달래면서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지 아빠 아파서 얘도 속상해서 그런 거야. 원아가 아빠랑 돈독했잖아. 큰 소리 내지 마라. 금방 일어날 거야. 우리가 잘 있어야 일어나지. 저는 원희의 말들이 이상해서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기대와 달리 새벽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버렸어요.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숨을 거둔 아들 옆에서 저는 목 놓아 이름을 불렀어요. 현식아, 현식아, 엄마야. 눈 떠, 제발. 엄마 왔잖아. 엄마 왔어. 일어나, 제발.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서 저는 아들 손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손자도 제 옆에서 아빠를 외치면서 울었어요. 온 가족이 아들만을 불렀고 그때 며느리는 아들의 얼굴을 매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일어나. 우리 같이 열심히 살기로 했잖아. 일어나야지, 제발. 이렇게 가면 어떡해.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연기 대상감이 따로 없는 장면이었어요. 정말로 누가 보면 가족을 누구보다 아끼는 여자였다고 착각할 정도였죠. 저도 장례식장이 차려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아들 빈소가 차려질 때까지도 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망하게 장례식장으로 뒤늦게 갔는데 그곳에는 영정 사진을 보며 울고 있는 원희가 보였어요. 그제야 저는 아까 원희가 하던 말이 떠올랐죠. 원희는 울다 말고 저를 보고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할머니, 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엄마 믿지 마세요.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저 정말로 다 말하고 싶어요. 저는 원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저를 밖으로 끌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 원희는 핸드폰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리고 꼭 영상과 사진을 다 봐달라고 말했고요. 자기가 다 몰래 찍은 거라면서 제게 보여줬어요. 요즘 애들 스마트폰 없는 애들이 없었고 원희도 핸드폰 사용에 익숙했죠. 그래서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원희가 보여준 영상은 정말 저를 다시 한번 분노하게 했어요. 정말 며느리와 사돈 부부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유튜브 정책상 손자가 찍었던 영상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어서 그나마 사연에 쓸 수 있는 영상들만 골라서 쓴 거예요. 모든 영상을 본 저로서는 이 정도밖에 알려드릴 수 없다는 게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영상 중 하나는 아들이 방에서 쉬다가 배가 아픈 듯 배를 움켜쥐고 벽에 기댄 채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에서는 사돈 부부와 며느리가 고기를 먹고 있었고요. 아들은 며느리를 보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여보, 나 진통제 좀 줘. 진짜 귀찮게 한다. 그런 거 좀 당신이 챙겨 먹어. 아예 한 입에 다 털어 넣던지. 지금 우리 식구들 밥 먹는 거 안 보여? 며느리는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을 보며 쌀쌀맞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안사돈이 제 아들을 보면서 더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자네, 내가 밥 먹을 땐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지. 밥맛 떨어진다고. 자네가 나오면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니까. 씻고 다녀 좀.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픈 게 유세야? 자네 지금 아프다고 유세 떠는 거야? 온 가족이 다 아픈 사람 눈치 보고 벌벌 기어야 속이 시원해? 그래서 내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라고 했잖아. 왜 고집을 부려? 하긴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지. 어휴, 한심해. 이미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은 아들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 했다니까 기가 막혔죠. 아들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치료를 받아도 살 확률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치료비를 생각해서 치료를 포기했던 거예요. 이런 말도 병원 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끝까지 남은 가족들 생각해서 치료도 포기했던 아들은 악마 같은 가족들한테 둘러싸여 인간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아무리 건강보험이 있어도 보험 하나 제대로 없던 아들은 치료비가 걱정돼서 결국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며느리의 지독한 면도 찍혀 있었어요. 손자는 거실 한 구석에 핸드폰을 두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자기 아빠를 붙들고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랑 병원 좀 가자. 아빠 잘 걷지도 못하잖아. 야, 네 아빠 보험도 하나 없어. 지금 가면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 줄이나 알아? 그래도 아빠 살려야지. 이렇게 아파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 시끄러워. 꼭 지 아빠 닮아가지고 하는 짓도 속 터지게 하네. 보험 다 해지했는데 어쩌라는 거야. 죽을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우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쬐깐하게 뭘 한다고 엄마한테 대들어? 대들긴? 너도 네 아빠 따라가. 아주 확 다 사라져버려. 아빠 데리고 할머니한테 갈 거야. 아주 너 가기만 해. 너 머리 싹 다 밀어서 방에 가둬버릴 거야. 너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네 아빠 그나마 먹는 약도 안 줄 거야. 그러길 바래? 엄마 잘못했어. 나 말 안 할게. 아빠 약이라도 좀 줘.
내가 공부도 하고 말도 잘 들을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친아들한테 아픈 아빠를 따라가라니 정말 엄마가 이게 할 소린가요? 그리고 손자는 저한테 말하려고 해봤지만 며느리가 정말로 그나마 주던 약도 안 줄까봐 겁을 먹고 저한테 전화 한 통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자기 보험은 다 가입해두고 아들 보험은 모조리 다 해지를 해둔 상태였어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지를 했던 거였죠. 그러니 아들이 병원비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간 거예요. 건강보험 하나 믿고 긴 투병 생활을 견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일하고 있는 것도 화가 났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듣고 나니까 치가 떨려서 화가 났습니다. 손자는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휴대폰 촬영을 이리저리 배워서 열심히 찍어뒀던 거예요. 아마 손자가 없었다면 저는 까맣게 몰랐겠죠. 저는 모든 사실을 보고 더 이상 장례식장에 며느리를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너무 가증스러워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이런 영상을 찍겠다고 고민하며 가슴 아팠을 원인을 떠올리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육개장 그릇을 들어서 사돈 부부 머리에 찌그러 버렸어요. 그러자 당황한 사돈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유, 이게 뭐야? 이것들아, 언제까지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사위잖아. 어떻게 사위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 여자가 정신 나갔나? 아픈 아들 데리고 있어 준 게 누군데 은혜도 모르고 이러는 거야? 은혜? 지금 은혜라고 했어? 이 왼수 같은 것들아. 내가 호랑이 굴에 내 새끼 넣어놓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뒤집혀. 나가. 당장 나가. 저를 보면서 뚫린 입이라고 막 짓거리는 안사돈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가 와서 저를 뜯어말리면서 말했어요. 지금 미쳤어요? 아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너 잘 걸렸다. 너도 이리 와. 내가 오늘 다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무식하게 왜 그래요? 이게 진짜 아까부터 온 가족이 뚫린 입이라고 못하는 말이 없어. 생각 없이 사는 게 니네 가족 내력이냐? 며느리 머리채까지 전 양손에 쥐고 흔들었어요. 그야말로 장례식장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안 말렸으면 셋 중 하나는 병원에 실려갔을 거예요. 결국 세 사람은 나란히 장례식장에서 쫓겨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처참한 심경으로 장례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장례가 끝나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엄청 처벌을 해달라면서 동네 주민들한테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죠. 손자는 장례가 끝난 후 제 옆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서워서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손자 손을 붙들고 탄원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원서 좀 부탁드려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웃 주민들은 모든 사실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탄원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저는 손자가 찍어둔 영상과 같이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긴 싸움 끝에 며느리는 1년 실형을 받았고 사돈 부부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법이 정말 기가 막힌 게 며느리가 초범에다 반성하고 있다고 1년을 줬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같이 가담한 사돈 부부는 집행유예였어요. 결국 며느리는 공무원도 불명예 파면당하고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악마 같은 인연이 끊어졌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나를 속이고 제 아들을 죽음까지 몰아간 죗값을 제대로 주고 싶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고 악마 같은 인간이 반성문을 매일 제출했다고 겨우 1년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어찌됐든
아직도 교도소에 복역 중이랍니다. 저는 손자 원희를 데리고 경상도로 와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자는 시골에 오고 나서부터는 울지도 않아요.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애가 벌써 철이 들어서 힘들어도 힘든 내색이 없네요. 저는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인 원희를 잘 키우려고 합니다. 부족함 없이 전부 해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세상에 절대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은 노인네가 이제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제는 손자 하나 보고 살고 있어요. 자식 먼저 앞세운 부모로서 제가 손자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제 지난 날을 반성하고 잘 살아볼게요. 부모는 알둔 새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자식의 신변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게 된다는데 이제는 먼저 간 아들이 편안해졌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손자를 잘 키우고 있어야 아들도 하늘에서 잘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는 이 세상에 없지만 손자를 키우며 미안한 마음 덜어보려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쓴 것도 떠난 아들 생각이 나서 쓰게 됐어요. 가족이 힘들어 보일 때 괜찮다는 말을 믿지 말고 서로 얼굴 한번 보면서 따뜻한 위로 건네보는 건 어떠실까요? 살아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족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제 후회 가득한 지난 날들 보면서 부디 다른 분들은 가정이 평안하길 바라겠습니다.